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렇게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방역당국의 관리 곳곳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PCR 검사를 했는데 확진 통보가 36시간 동안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온라인에는 검사 결과가 누락돼 늦게 통보를 받았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초 이 자가격리를 하다가 아프면 전화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원이나 보건소와 통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확진자 폭증세가 이어지는 만큼 대응 역량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경북 영덕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엊그제 새벽 4시쯤 산불이 일어났는데 오후 5시쯤 1차 진화가 됐지만 밤사이에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강풍까지 또 더해지면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산림당국은 올해 처음으로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응 3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 불을 끄는데 24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이 되는 건데요. 화재 현장 인근 주민 300여 명에 대해서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어젯밤 야간 진화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불을 완전히 끄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40대 남성으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는데요. 사고 뒤에도 음주 차량의 질주는 계속됐고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나 멈춰선 뒤에야 도로공사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인명사고를 내기 7시간 전에도 음주교통사고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 지구대에 왔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건데요. 경찰은 남성을 입건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시켰는데 다시 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만 443명으로 하루 새 3만 3천여 명이 늘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155만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총 4,475만 명을 넘어섰고 2차 접종자는 4,424만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2,97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서운 한파는 오늘이 절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극심한 추위 속에 대기도 무척 건조해지겠고요. 또 바람까지 강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0도, 한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4도 선이 예상됩니다. 찬바람이 체온을 계속해서 끌어내리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두터운 외투와 보온용품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2월 17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 주제는요. 코로나19 위기 정면 돌파하는 기업들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코로나19가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습니다. 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개인들도 그렇지만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한 또 더 발전하기 위한 노력 계속되고 있죠. 2022년 새해 더 높게 도약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하자 기업들은 그냥 생존 자체부터 신경을 썼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처음 보는 위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 코로나19 터지면서 고객을 아예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컨택트가 아니라 언택트가 됐었고 친환경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기존의 기업들이 만나지 못했던 환경에 접하면서 실은 상당히 당황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뭐 기업 자체의 생존이 걱정된다. 뭐 이런 위기의식이 컸었는데요. 자, 근데 어느덧 코로나19도 3년 차를 맞이했고 기업 경영에서도 이쪽 방향이구나라는 해답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년사 키워드를 좀 보면은요, 최근 2년, 3년간 완전히 다른데, 과거에는 뭐 위기 극복, 대응, 불확실성, 이런 것이 키워드였다면, 올해는요, 도전, 혁신, 고객, 미래, 이렇게 상당히 좀 적극적인 키워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현실에서 우리 기업들의 돌파 노력, 계획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S그룹 보겠습니다. S그룹은 2022년을 혁신과 성장의 해로 삼겠다. 이게 바로 목표입니다. 자, 최근 열린 경영진 회의에서요. 생존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 경영 가속화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자, 글로벌 무대를 이끌 신성장 동력원을 바로 ESG 경영에서 창출해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또 신년사에서도요. 기업의 숙명은 챔피언이 아니라 도전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면 결국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 기업이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또 다른 기업들은 어떤 키워드를 내세웠을까요? L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과거와는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고 새로운 키워드,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단순히 뭐 사이즈를 키우거나 수익성 뭐 몇 개 내는 것보다는 고객 만족과 함께 질적 성장을 기하겠다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들을 굉장히 이제 압축적으로 성장 전략을 짜게 되는데요. L그룹의 기존 전자뿐만 아니라 OLED라든가 석유화학 또 5G 이런 쪽으로 주력 산업에 총력을 다한다라고 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까지 함께 꾀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G그룹은요. 올해 경영 방침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을 위한 사업 생태계 확장을 제시했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 변화가 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시대인 만큼 미래 성장으로 나아가려면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사업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는 건데 G그룹이 강조하는 사업 생태계는요. 계열사 간의 협업뿐만 아니라 외부 스타트업 등과의 교류,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서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위험, 또 기회를 대응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탄소 중립, 반려동물, 친환경 스마트 건축 등에서 사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주요 기업들의 신년 메시지에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도전과 정면 승부 같아요. 지금까지 코로나19 기간에는 봐주는 게 있었잖아요. 이랬으니까 힘들었다. 이랬으니까 기업도 주춤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보면 코로나19 그 다음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굉장히 절박한 도전의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고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아마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포스트 팬데믹에서는 고객은 또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번에 기업 경영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참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 보면 우리 기업들 참 대단하구나. 그럼요. 싶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선방들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죠.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요. 배달비 10,000원 시대입니다. 아니 요즘 배달비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참 배달비로 내가 음식값보다 더 써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지금 배달비 굉장한데 사실 음식을 잘 안 시켜 저는 뭐 예전에 먹잖아요? 짜장면 시켜 먹던 시절이고 피자 정도? 피자, 치킨 피자 많이 시켜 먹어요. 저는 워낙 많이 시켜 먹는데 정말 이 배달비가 정말 많이 올랐다.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글쎄, 주로 많이 시켜 먹는 음식이 뭐예요? 네, 한 배달업계가 2020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켜 먹은 음식이 뭐가 있나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결과 분식은 떡볶이 이거 많이 시켜 먹어요. 네. 한식은
좀 의외긴 해요. 쇠고기 야채죽을 좀 많이 시켜 먹고 중식은 짬뽕보다는 짜장면을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쌈보다는 족발, 피자는 반반 피자, 커피는 역시나 아메리카노를 가장 많이 배달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네. 커피 배달시켜서 드시는 건 참 그러니까. 신기해요. 그 신기한 사람이 옆에 있거든요. 집에서 필요를 들고 나와요, 커피. 그죠. 쉽지 않나 그거? 아니, 차갑게 이제 잘 오고, 네. 따뜻한 것도 잘 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디저트류를 같이 시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배달할 수 있는 음식의 다양성도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네. 코로나19 영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정말 다양화가 됐죠. 과거의 배달은 야식, 그쵸? 그래도 밤에 맞아요. 출출할 때 야식 네. 먹는다였는데 지금은 개념이 확 바뀌어서 한 끼를 해결한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 많이 늘었죠. 네. 외출 안 하죠. 이러면서 배달 문화는 더 빠르게 확산이 됐었는데 뭐 실제로 끼니뿐만이 아니라 브런치라고 하죠. 네. 브런치 메뉴의 비중도 10%포인트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 요즘 배달은 이제 1인분 배달도 급증했어요. 네. 1인 가구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앞서 뭐 커피를 시켜 먹냐 이랬었는데 이제 커피뿐만이 아닙니다. 군고구마, 붕어빵 이런 것도 다 배달이 된다라고 그래요? 보시면 되겠고 네. 또 하나가 이제는 배달이 없으면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가게가 못 살아남아요. 그 전통의 맛집들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가게들도 속속 다 배달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야말로 이제는 배달이 일상이 됐다 이건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배달 업계에 따르면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은 배달 대행 업체들이 배달 수수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평균 3,300원이었던 수도권 기본 배달 대행료가 4,400원 수준으로 1년 만에 30%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평균 배달 수수료가 5,000원에서 6,000원 수준으로 껑충 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더불어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요. 배달비가 10,000원에 달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시간과 지역에 따라서 배달비가 17,000원인 곳도 있습니다. 어이구. 야.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죠. 네. 이제 보다 보면 음식값보다 배달비가 더 비싼 네.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 예. 이런 네. 얘기가 나올 것도 같은데 왜 이렇게 배달이 많이 오른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라이더라고 하죠. 네. 배달 기사의 부족 현상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배달 문화도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과거 한 몇 년 전만 해도 1년 반, 2년 전만 해도 묶음 배달. 네. 그럼 이제 한 라이더가 다 묶어서 여기 했었는데 요즘의 배달은 다 단건 배달입니다. 신속성도 중요하고요. 맞아요. 음식의 질 상태. 그러니까 한 집 한 집 배달을 하려니까 라이더는 배달 기사분은 계속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배달비는 어떤 규율이나 규제나 뭐 정찰제가 아닙니다. 부르는 게 값이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점점점 라이더의 몸값이 올라가면서 이걸 또 배달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달비가 이제 10,000원까지 치솟다 보니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요걸 좀 절약하려는 각종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배달 공구, 배달 더치페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한 음식점에서 여러 사람이 주문을 합니다. 그걸 한 배달 기사에게서 그걸 나눠 받는 거예요. 배달 수수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요 화제가 된 글입니다. 배달비 절약법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같은 아파트에서 치킨이나 커피 시킬 때 뭉쳐서 한꺼번에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커뮤니티에 누군가가 7시에 땡땡 치킨 드실 분 이런 글을 다 올려요. 그러면 해당 메뉴를 주문하고 싶은 가구가 참여해서 각자 원하는 메뉴를 골라서 전달하고 배달비까지 n분의 1 이렇게 입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맞춰서 나가서 자신이 주문한 메뉴를 받아오면 배달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요즘 아파트 그 단체 메시지방 같은 게 있어서 맞아요. 충분히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또 젊은층 사이에서 이런 방법이 좀 크게 유행을 하면서 관련된 배달 공구를 돕는 어플리케이션이 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MZ 세대들은 이제 그런 거보다 한 발 더 나가죠. 네. 단체 메시지방을 넣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화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동 구매를 돕는 배달 공구 앱 이런 것들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지역적으로 저 앱을 이용하게 되면은 주문하려는 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요. 3명만 해도 배달비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앱에 대한 이제 소구가 큰데, 근데 저게 거의 지역 베이스잖아요. 네. 왜냐하면 같은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웃사촌 개념이
젊은 층 사이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네.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로 음식을 배달시켜봤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근 온라인상에서 택시로 배달 실험을 해봤다. 이 글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작성자는 최근 한 배달 앱에서 배달비가 4,000원인 것을 보고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한 거죠. 식당에서 포장으로 주문을 한 다음에 택시로 배달을 받는 방식이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결과적으로 작성자는 택시를 통해서 음식을 배달시키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습니다. 택시비로 3,500원을 냈어. 그러니까 포장 주문 할인을 3,000원 받았어요. 결국은 500원에 음식을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앱으로 시켰을 때는 4,000원이었습니다. 예. 와,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한 배달 음식이 배달 앱 이용보다 무려 3,500원이나 저렴했던 거죠. 음식 배달비가 네. 워낙 계속 오르다 보니까 어허. 네. 이렇게 소비자들이 대안 찾기에 나선 건데요. 2030 세대에서는 아예 배달 끊기 챌린지 뭐 이런 게 있대요, 또.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배달 공구 앱 애플리케이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꼭 굳이 배달을 해야 돼? 이제 어떤 이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SNS 상에서 이제 배달 끊기 챌린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마다 나는 배달 대신에 이걸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네. 뽐내는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빠르게 젊은 층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배달비 10,000원 또 거리나 시간이나 급박성에 따라서 15,000원 뭐 이렇게도 받거든요. 그래서 저 2030 젊은 층 사이에서는 요리를 하는 쪽 혹은 직접 가서 네. 뭐 포장을 하는 쪽 이런 식으로 배달의 또 대안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 운동 삼아 가서 좀 이렇게 들고 오면 안 픽업. 되나? 네. 되는데. 이제 좀 추워서 그렇지만 봄 되면 자전거 좀 타고 가서 이렇게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 옛날 사람 우리 생각이. 근데 또 집에 누워있으면 그게 그렇지 쉽지 않아요, 네. 일어나기가. 맞아. 아니, 네. 그런가 하면 또 한 배달원이 월 1,300만 원 수익 이야, 인증을 올려서 이거 봤어요, 저도. 이게 또 화제가 됐다고.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활동하는 배달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요. 하루에만 약 48건, 그러니까 86km를 달려서 배달해서 40만 4천 원 정도를 벌었어요. 한 건당 평균 배달금이 약 8,400원으로 이날 오후 6시 49분쯤 역삼동 인근 1.9km를 거리를 달려가지고 전달 완료한 뒤에 받은 배달금이 12,700원 달했대요. 자, 이 배달원은요, 한 달 동안 총 1,300만 원을 넘게 벌었어요. 해당 게시물에는 야, 벌이가 의사급입니다. 오. 하루 20건이라고 해도 월 500이 넘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와요. 예. 근데 이렇게 배달 라이더가 수익 인증글을 올리면서 자랑하는 한편 네. 소비자들이나 또 자영업자는 이 배달비에 크게 한숨 쉴 날이 늘고 있어요. 그렇죠. 우선 소비자는 체감하잖아요. 배달비가 이렇게 빠르게 오른다는 것을. 그런데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달비라는 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영업자도 일정 부분을 함께 부담하는 그런 구조고, 저 배달을 이용하려면 배달 플랫폼에 이제 자영업자라든가 가게분들이 좀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 뭐 광고비라든가 판매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내고 배달비의 일부를 또 이제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지불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니까 만년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바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 올릴 문제를 수밖에 해결하려고 없네요. 하는 거면 네. 또 악순환이 시작되고요. 물가 인상까지 오게 되는 그거의 시작이 배달비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제 배달 앱을 끊자 이런 것까지 오고 있다니까. 네. 소비자도 그렇지만 사업자도 그렇고 체감 배달 비용 부담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달 말부터요, 소비자들이 내야 할 배달 요금을 한꺼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소비자가 취할 수 있게 된대요. 맞습니다. 정부가요, 계속 올라가는 배달비를 잡기 위해서 이달 말부터 배달 원가를 조사해서 수수료 현황을 공개하는 배달비 공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소비자단체협의회가요, 매달 1회 배달비 현황을 조사해서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배달 대행 서비스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해서 제공하거나 또 주문 방식에 따른 금액 차이도 조사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별 비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네. 낮추는 네. 이런 방법을 택하겠다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바로 그게 배달비 공시제의 취지다, 네.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배달비는 기준이라는 게 없거든요. 네. 그냥 부르는 게 값이고 네. 뭐 날씨에 따라서 휴일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곰줄처럼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뭐 자영업자 사장님들 특히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요. 배달비 공시제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배달앱마다 혹은 그날에 따라서 뭐 거리별 혹은 주문 액수별 이제 카테고리별로 해서 그 배달비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이걸 보고 왜 이렇게 비싸? 배달비 주문 안 해야지 뭐 네. 이런 효과까지 나오게 하려는 게 정부의 의도죠. 근데 궁금한 게 이것만으로 치솟는 배달비를 잡을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가 궁금하네요. 업계의 반응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게 뭐 비싸게 요연했다고 해서 네. 소비자가 안 사 먹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네. 이 배달이라는 걸 맞아요. 그냥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배달비라는 것은 소비자만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게 사장님까지도 함께 나누게 되는데 네. 출혈 경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저 가게는 배달비를 더 싸게 한다. 그럼 그 사장님이 자기가 부담하면서 배달비를 낮추게 되는 이런 경쟁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네, 오히려 소상공인분들은 더 피해가 커질 수가 있다라면서 맞아요. 좀 한숨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필요한 것들 이제 소상공인분들의 앙케이트를 해보면 배달 라이더들, 배달 기사들을 어떻게 좀 많이 네. 확보하느냐가 배달비 공시제보다도 훨씬 더 배달비를 낮추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배달비 10,000원 시대 배달비와 관련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달의 역사를 좀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렇죠. 사실 배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짜장면 시키신 분. 철가방 이거잖아. 철가방 네. 이거였죠.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 조선 후기에도 음식 배달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조선 후기 철학자 황윤석은요. 1768년 7월 자신의 일기 이재난고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을 본 다음 날 점심에 일행과 함께 평양냉면을 시켜 먹었다. 그러니까 평양냉면을 당시 시켜 이런 먹었다. 상황이었던 거죠. 저 과거 시험 끝났으니까 우리 냉면이나 먹으러 가시지요. 아이고 냉면은 테이크아웃이 맛있으니까 배달시켜 드셔야지요. 이런 식이지 않았을까. 놀라운데 네네. 우리나라 그 배달의 역사가 최소 250년은 그러게. 더 됐다는 사실인데 근데 또 과거에 놀라운 건 새벽 배송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네, 맞아요. 우리 조상들 앞서갔습니다. 이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새벽 배송? 조선 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효종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효종갱. 종갱? 예. 양갱이는 들어봤는데 그렇죠. 효종갱이는- 해장국. 네. 그러니까 새벽에 먹는 해장국 효종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 그 양반들이죠. 이제 당시에는 통금이 있었으니까 어우, 전복 한양 도성 내에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네. 술판을 벌이는데 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 저 해장국을 배달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야. 조선 후기에. 근데 저 해장국 파는 끓이는 집은 남한산성 쪽 굉장히 멀죠. 외곽에 있으니까 네. 술판이 벌어지면 당시 하인들이 이제 가요. 효종갱을 실으러. 그럼 술판이 벌어지고 새벽 네. 4시쯤 끝나면 그때 그걸 배달을 해서 양반들에게 주면 양반들이 해장으로 저 효종갱을 먹었다. 뭐 당시 또 기록들을 보면 이제 음식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 경기도 남한산성부터 네. 가만히 누비솜으로 싣고 와. 어디요? 뜨거워져야 되니까. 야. 네,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이니까 누비솜으로 그릇을 담싸서 배달했다. 뭐야, 양반들은 밤새 술 마시고 하인들은 밤새 배달하고. 왔다 갔다. 그거 들고 네. 또 새벽같이 와서 야, 그거 늦으면 또 뭐라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식었으면 또 뭐라 그러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배달이 도입된 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언제? 생각해보면 1980년대 가정마다 전화기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전화기. 전국의 아파트 시대가 열리면서 음식 배달 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뭐 중국집, 치킨 가게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해요. 근데 그 시절 기억나실 거예요. 짜장면 시키신 분! 여기요! 막 라이더들이 막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배달했던 거 기억나시죠? 공원에서도 시켜 먹었으니까. 네, 맞아요. 아저씨 단무지는요! 막 위에서 막 갖다 드릴게요! 막 외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네. 사실 배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중국집 철가방. 아, 그렇죠. 그렇죠. 철가방의 역사도 봐야 되는데요. 1960년대 후반부터 철가방은 쓰여졌었고 네. 철가방 전에는 나무 가방이었대요. 네. 근데 나무 가방이 이제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묻어 있고 그렇게 맞아요. 돼서 철가방을 시도를 했는데 지금 나오죠, 나무 가방. 네, 철가방은 그러네.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네. 배달하고 뭐가 묻었다 씻어 네. 물로. 아, 맞아요. 그래서 철가방이 정말 역사가 오래됐었는데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거였어.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에 네. 한국의 대표적인 생활 디자인 52가지를 선정했는데 아.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철가방도 여기에 네. 선정이 됐습니다. 야.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배달 플랫폼이 개발이 되면서 그쵸. 이제 또 한 획을 긋게 되는 거죠. 그렇죠.
2000년대 스마트폰 들어오고 2010년대 배달앱의 등장은 배달 시장에 큰 전환점을 불러왔습니다. 스마트폰은 장소, 또 배달앱은 메뉴의 한계를 없앴는데 자, 소비자는요, 전화가 아닌 배달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게 됐고요. 배달원들은 철가망을 드는 대신에 음식 보관함이 달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을 타면서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가 이 배달 산업, 배달 시장을 키웠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1인 가구가 많아져서 1인분 배달도 굉장히 많아졌고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배달을 하지 않으면 가게가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모든 메뉴가 다 배달이 됩니다. 삼겹살, 찜닭, 중국 짬뽕, 짜장면, 분식, 한식, 죽 다 되는 현재로서 우리나라에 배달이 안 되는 음식은 없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외식이 줄면서 집에서 많이들 시켜서 먹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배달 산업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통계청에 따르면요, 2020년 치킨, 피자 배달 같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17조 4천억 원. 엄청나죠? 전년보다 78%나 늘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최대치 규모로 3년 사이에 무려 536%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자, 국내 배달앱 이용자가요, 2013년에 87만 명에 불과했어요. 근데 2019년에 2,500만 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배 가까이 급증했죠.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배달앱을 이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네. 그렇게 되니까 네. 배달 앱 기업, 또 배달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몸값도 수조 원대로 커졌고요. 실질적으로 실적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한 290억 정도의 한 A사입니다. 1위 하는 그 배달 앱 보면 2019년에는 거의 5,600억. 근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는 지금 거의 7천억, 8천억대까지 네. 폭증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측면 배달을 하게 되는 배달 기사분들, 라이더의 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요. 2020년 상반기 기준 37만 1,000명이 지금 라이더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8%에서 10% 지금 연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옛날에는 이제 대리기사 같은 것들을 투잡, 쓰리잡으로 많이 네. 뛰었는데 요즘엔 라이더로도 굉장히 많은 샐러리맨 분들이 또 뛰어들고 있다라는 후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꽃배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맞아요. 지하철 타고 지하철로. 이렇게 다니면서 맞아요. 네네네. 네. 많이 그것도 하시죠. 하고 그러세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배달이 늘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자고 그러잖아요. 네. 첫 번째가 이런 거 환경적으로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 족발 2인용 세트를 주문해서 일회용품을 봤더니 일회용품이 15개가 나옵니다. 네, 진짜 많아요. 이건 정말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들 열심히 하시고 일부긴 합니다만 성범죄자, 이 전과자 라이더 문제도 있고요. 무면허 라이더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한 배달 라이더가요, 오피스텔 그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 탔어요. 근데 그 여성이 보는 데서 본인의 그 주요한 신체 부위를 노출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해당 사건으로 배달 라이더의 성범죄 가능성에 대한 그 불안감이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손님과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죠. 주소나 가족 인적 사항 등 그리고 고객의 개인 정보를 배달 라이더가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그 라이더 오토바이의 배달앱 기사들에 대한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게 그런 법도 이제 입법 발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그런 관련한 법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만 성범죄라도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것이 업계들이 퍼지고 있어서 네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배달앱 이런 차원에서 관련 교육들에 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휴. 근데 또 이런 것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라이더들이 또 그럼, 피해 입을까 그렇죠. 봐 맞아요. 이게 또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라이더들 간의 갈등 이런 게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이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대표적인 갈등의 예를 보면 엘리베이터 문제들. 엘리베이터 왜 자꾸 쓰냐,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라, 네. 이런 네. 또 갑질하는 아파트 주민들도 있고요. 그래서 또 라이더들은 또 라이더들대로 인권 침해를 많이 호소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 문제도 또 하나 단순히 국민들끼리 맡겨두는 것보다도 입법적이라든가요. 네. 아니면 어떤 규율상으로의 또 해결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이런 제언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달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된 만큼 오늘 배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첫 번째 주제는 죽음을 부르는 범죄, 사이버 불능입니다.
네, 온라인상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뜻하는 사이버 불링 문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최근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볼게요. 네, 지난 4일이죠. 그 유명 배구 선수였던 김인혁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지난 5일에도 BJ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뭐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 원인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두 사람에 대한 공통점 자체가 SNS를 통해서 악성 댓글을 굉장히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루머에 굉장히 시달렸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BJ 관련해서는 그 유족 관련해서 유족들이 이들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도 말을 했고 또 이 BJ의 어머님이 안타깝게 또 이 자신의 딸의 그 악성 댓글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세상을 등진 것으로 네.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그 온라인 괴롭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연예인 중에 셜리 네. 씨도 네. 그다음에 구하라 씨도 이런 어떤 악플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사실 이게 뭐 연예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뭐 체육계 그다음에 BJ 그리고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그 악플을 보면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르는데 네. 악플이 쭉 달리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악플을 딱 보고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누가 웃고 있는 거예요. 네. 저쪽에서 웃고 있으면 내 댓글 보고 저 사람들이 내 이야기 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옷을 다 입고 있는데도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 악플이라는 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악플은 뭐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들이 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일반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사실 얼마 전에도 이 여고 학생들이 사이버 불링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일 때 기억해 보면 왜 군 장병들한테 위문 편지 보내는 그걸 하잖아요. 네. 최근에도 이 위문 편지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군 장병들한테 이렇게 위문 편지를 보내는 걸 강요하는 걸 좀 폐지해야 되고 이 사이버 불링의 대상이 됐던 이 여고 학생을 좀 보호하자라는 청원이 교육 당국에 지금 올라왔는데요. 먼저 이 사건의 시작을 좀 살펴보면 위문 편지가 이 이미지가 한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해당 편지에는 이 정도는 이겨내줘야 사나이가 아닐까요? 뭐 추운데 눈 오면 열심히 채우세요. 이렇게 약간은 좀 장병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이제 조금 일부 네티즌들한테는 좀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이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이 해당 여학생에 대한 신상 정보가 털리게 되고요. 네. 또 이 여학생을 조롱하고 성희롱하는 댓글이 달리면서 이게 사이버 불링의 사건으로 논란이 좀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위문 편지를 쓰는군요. 저는 요즘에 병영에서 휴대전화도 쓰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이런 게 없어졌나 저도 했었어요. 쓰는지 몰랐어요. 아, 그랬구나. 네. 사이버 불링 그 뜻부터 한번 알고 가죠. 옛날에 저희들은 손편지 아까 예. 다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뒷담화를 하잖아요. 뒤에서 네.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은 뭐 SNS가 워낙 잘 돼가 있고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제 한 사람을 이제 따돌림을 하게 만드는 건데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단톡방에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단톡방에 들어가 있으면 한 1000명이 들어가 있는데 24시간 끊임없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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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나가면 또 데리고 들어오고 나가면 또 데리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어떤 대부분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특히 젊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일단 나를 강제적으로 그 단톡방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유 없이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쟤 딱 들어오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 혼자 이렇게 남아 있으면 네. 뭐 일반 그 시청자분께서는 그게 무슨 문제야라고 하는데 그 또래 집단에서는 내가 그 SNS에 혼자 남겨지는 게 학생들과 똑같이 현실 세상에서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남아있는 듯한 모습인 것이고 저를 강제적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만약에 10명의 단톡방이면 9명이 저를 다 공격하는 거예요. 너 나쁜 사람이야, 너 나쁜 사람이야, 너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라는 감정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단순해질 수 있어서 스스로 바보가 되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사이버 불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버 불링 범죄의 특징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옛날과 달리 요즘 정말 놀라운 게 미국에 있는 A라는 교수님하고 요새 SNS를 그냥 쓸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네. 그 교수님한테 뭐 하나 하려면 편지 보내고 일주일 있다가 그 편지 받고 그럼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사실관계 하나 확인하는데 한 달이 걸렸는데 네. 지금은 뭐 저녁 시간에 그쪽 시간 맞춰서 SNS 보내면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인터넷 공간이라는 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성, 전파성, 그 다음에 그 글들이 완전히 삭제가 불가능한 그런 모습들이고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여파들이 일반적인 어떤 뒷담화보다는 훨씬 더 크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을 어떤 사이버 불링하면서 프레임을 세우는 거예요. 프레임을 씌우는데 네. 그 씌우는 프레임이 너는 나쁜 사람, 너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너는 어떤 이런 입장에서 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거기로부터 이렇게 헤어나오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확실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버 불링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어느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 이게 이제 사이버 불링인데 이런 사이버 불링이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경찰청 통계를 보더라도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으로 입건된 건수가 지난 2014년에 8,880건에서 2020년에는 19,000여 건으로 118%가량 급증을 했습니다. 또한 검거 건수도 약 6천여 건에서 12,600여 건으로 102% 늘어나서요. 이러한 이제 괴롭힘의 현상이 분명히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 괴롭힘의 대상 자체가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가해자 연령대도 준비가 되어 있죠.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눌까요? 네, 가해자 연령대 같은 경우에도 20대 청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2020년도에 그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검거된 20대는 4,79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10대 1,400명, 30대 4,300여 명과 비교해 보더라도 월등하게 높은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역시 젊은 층이 눈에 좀 띄네요. 아무래도 SNS에 접근하는 빈도수가 많은 경우가 이제 10대, 20대가 많기 때문에 범죄 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20대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그다음에 사이버 모욕 이런 쪽이 이제 많이 잡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하다 보면 10대 애들, 특히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네. 사이버 불링이 훨씬 더 심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한 사람을 딱 잡고 그 아이를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가지고 논다는 표현이 정말 맞는 거거든요. 네. 아이를 딱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톡방에 딱 가두고 그 아이를 그냥 바보 만들고 그다음 혼자 왕따 시키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그 아이에게 그 어떤 특정 프레임을 이제 씌우고 그런데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말을 들어보면 그냥 저희들이 장난삼아 했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심각할 줄 몰랐어요라는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뭐 소년법상의 이제 촉법소년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에게 계도 교육을 할 것인가 그게 그들에게는 장난이지만 그 받는 아이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좀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비유가 개구리한테 나는 돌을 던지는 건 장난인데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이버 불링은 어떻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죄명을 좀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뭐 내가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들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욕설을 했다
올렸다라고 해서 그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대부분의 이제 닉네임이나 아이디 같은 걸로 접속을 해 있기 때문에 그 욕설을 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그게 누가 욕설을 들었는지 피해자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가해자가 뭐 피해자의 이름까지 적시해서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디만 있더라고 하더라도 뭐 주의 사정을 좀 종합해서 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누구를 지칭한다라는 정도는 특정이 돼야 이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 처벌이 어렵고 또 불특정 다수가 막 온라인 사고로 댓글을 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가해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을 다 거쳐서 특정이 되고 처벌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쳐서 좀 처벌의 수위가 낮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악성 댓글이나 뭐 근거 없는 루머 생성 이런 게 문제가 되면서 악플 방지법 이게 발의가 되지 않았었어요? 사실 제가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프리젠테이션을 했던 게 이 악플 방지법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인터넷 실명제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올렸을 때 그 글에는 내가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이 글이 부끄럽지 않을 때 이 글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다만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댓글 올릴 때 분명히 그 닉네임으로 누군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좀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제가 2010년, 2011년에 주장을 했었는데 저의 의견과 전혀 반대로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실명제를 하는 거는 헌법의 기본권에 반한다. 즉 악플 방지법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적인 어떤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이제 입법에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디를 보고 IP라 그러죠. IP가 있으면 이 IP가 고유한 번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DNA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DNA하고 똑같아서 어디서 이 IP가 나왔는지 확인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서 뭐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예인들이 참다 이제부터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캡처를 하고 그 캡처를 해서 IP와 아이디를 확인하면 누군지는 알 수는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기 좀 고민은 되는데 이게 IP 추적이 안 되는 또 다른 다크웹이 요새 또 더 많이 횡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이버 악플을 하는 사람들은 더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느냐.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거라면 적어도 수사 당국에서 이러한 IP 추적을 회피하는 그 인터넷상의 어떤 망을 이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수사의 기술도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이버 불링과 함께 사이버 레카도 이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먼저 사이버 레카가 뭔지부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이버 레카라는 게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 컨텐츠를 개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다시 다루면서 계속해서 재생산해내고 또 짜깁기 영상을 만들면서 이걸 컨텐츠화해서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일컬어서 사이버 레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요즘에 그 명예훼손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개인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컨텐츠화 하는 것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인 방송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이런 사람들을 조금 방치하고 방조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명예훼손 사건의 주범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제가 언급했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BJ 조 씨의 경우에도요. 2019년도에 남성을 혐오하는 제스처를 했다는 이유로 이 사이버 레카들한테 일명 왜 저격을 당한다고 해서 저격을 당해서 정말 많은 악성 댓글과 루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최근 이제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에 대한 모녀의 목숨을 모두 앗아간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조 씨를 괴롭힌 악성 댓글의 루머 그리고 악성 댓글, 이 올린 사람의 아이디나 뭐 게시글 작성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요즘에 이런 개인 방송에서 명예훼손 당하신 분들이 찾아와서 좀 고소해주세요,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이 모든 플랫폼의 본사가 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개인정보를 요청을 하더라도 이 본사 측에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 잘 유출을 해주지가 않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이런 글로벌 플랫폼들은 수사에 협조적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사실은 모든 게 다 경제적인 이익이랑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 플랫폼 입장에서는 어쨌든 회원들의 개인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고 게시물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하려면 당연히 이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앞서서 이제 여러 명의 이제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로 이제 세상을 등지고 하면서 문제가 되면서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예 뉴스에 대해서 어떠한 댓글도 달지 못하게 이렇게 다 막아놨겠어요. 네. 그러면서 예방 효과도 분명히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런 외국의 본사를 둔 이런 플랫폼들은 이마저도 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미온적 대처가 많은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건 한 3가지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물론 뭐 가장 광범위한 이야기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네. 사실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는 이 사이버 레카를 하는 유튜브를 과연 우리가 언론인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 방송가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규제하는 법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저희들 이야기할 때 원고 나오고 저희들 고민하고 다 하나하나 진중하고 신중하게 하는 게 이게 언론중재법 혹시나 누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은 얼러트하고 긴장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이버 레카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오로지 돈에 의한 돈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과연 그 유튜버에 있는 그 언론인, 그 유튜브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각 그 나라에 있는 플랫폼들이 정말 컴플라이언스라고 그러죠. 준법 윤리 경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뒤에, 인터넷 뒤에 숨어서 막 이렇게 비겁하죠. 아, 그렇죠. 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두 번째 주제는 청주 부녀자 실종 사건과 택시 연쇄 살인마 안남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스터리한 사건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사실 2005년 2월에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 이게 충북 창원에서 발생을 했어요. 36번 국도에서 피해자 조 씨가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연기같이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조 씨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 씨에 대해서는 실종자로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들에게 이분이 사망했다라고 아직까지 저희가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조 씨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17년 동안 전혀 행방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뒤에 이 청주에서 충북 창원군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하면 안남기라는 사람이 택시 운전을 하는데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혹시 이 조 씨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짚어보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조 씨가 실종됐던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죠. 네, 조 씨가 49살이었다고 해요. 실종 당시에. 그리고 굉장히 효부로 소문이 났고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여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녀회장까지 역임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있었던 건 2005년 2월 18일 저녁 6시경 부녀회원들이랑 회식을 하고 술 한잔하고 이제 8시쯤에 2차로 노래방 가자 이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조 씨가 나 천안에 새로 집을 이제 구해가지고 나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 미안해 하고 이제 노래방은 동행하지 않고 이렇게 집 밖으로 그 원래 회식 장소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 씨는 조치원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36번 국도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는데 눈앞에서 기다리던 버스를 놓쳐서 10분 뒤에 오는 다른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녁 8시 10분경에 옆마을의 부녀회장이 조 씨가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내가 목격했었다라는 진술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조치원역에서도 조 씨의 행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 당시에 경찰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가는 버스 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차간에 있는 모든 CCTV를 확인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 씨의 모습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조 씨가 가출했을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보면은 네. 조 씨가 굉장히 가족들을 아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조금 거동이 불편하시긴 했는데 시부모님이 굉장히 공양하고 효부로 알려졌다라고 해서 가족들은 이 조 씨가 가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고 실제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입을 모아서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조 씨가 가출한 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는데요. 조 씨가 실종되고 3시간 뒤에 조 씨의 현금 카드를 사용한 다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 씨가 마지막 모습 목격되고 3시간 뒤가 그날 밤 11시경이었는데 이 11시경에 버스 정류장에서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시내의 한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누군가 조 씨의 현금 카드를 이용해서 2차례에 걸쳐서 55만 원을 인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연이어서 4만 원을 인출을 합니다. 인적이 드문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어떤 남자가 그녀의 현금 카드로 돈을 인출했어요. 도대체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냥 건전한 상식을 한번 동원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저 여행客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 버스 정류장에 누가 있는데 남성이 와가지고 차에 태우려면 그냥 순순히 타겠어요? 아니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저항을 하겠어요? 저는 안 타죠. 그러니까 저는 저항을 안 할 타죠. 수뿐만 네, 아니라 당연히, 네. 굉장히 경기 걸린 듯이 반항을 그럼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국도변에서 그렇게 조용히 납치한다는 건 불가능.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조용하게 이 사람을 태울 수 있을까? 그러면 아까 1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택시 한 대가 탁 서는 거예요. 탁 서가지고 문을 탁 열고 어디 가세요? 아 그래요? 제가 여기 원래 A라는 곳에 택시였는데 어차피 빈 택시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타세요. 제가 뭐 버스 비용보다 어차피 공짜로 나가는 거 조금 더 받으면 제가 편하게 조치원역까지 데려다 줄게요. 타세요. 그럼 택시는 그 퍼블릭 그러니까 그 공공 운송 수단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 이미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공 운송 수단이고 내가 가는데 택시 운전사가 특별히 무슨 문제를 발생하겠어? 그래서 그 차에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아까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안남기 택시 운전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 범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 씨에게 접근한 거예요? 맞습니다. 범인한테는 2가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요. 첫 번째는 이제 성적인 목적, 두 번째는 이제 금품을 노린 목적, 2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현금을 인출했다는 점에서 금전적인 목적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성적인 목적 관련해서 보면은 이 가해자가 그 실종 당시 저녁 8시에서 11시 그 3시간 동안 실종 장소 인근에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단순히 만약에 폭행이나 폭력만 있었다라고 하면 3시간 동안 같은 지역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성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성폭행을 하고 나서 그 조 씨의 지갑에서 현금 카드를 꺼내서 조 씨를 협박해서 카드 번호를 알아내고 그렇게 해서 인출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그날 밤 11시에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꺼냈고 그 다음날 아침 오전 10시에 또 꺼냈어요. 이건 무슨 이유예요? 뭐 사실 이게 2가지 지금 저 시청자분들께서 안남기 사건을 조금 이 조 씨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날 저녁 10시에는 돈을 55만 원을 인출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조 씨의 카드로 다시 4만 원을 인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 씨 남편의 카드로 다시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이게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시, 그 다음날 10시 이후에는 다시금 그러니까 현금 인출기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피해자가 사망한 시간을 저희들이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날 저녁 11시까지는 분명히 살아있었고 다음날 아침 10시까지도 살아있었는데 그 뒤에 현금 인출기의 카드 비밀번호, 남편의 비밀번호를 틀리니까 분명히 가서 다시 한번 그 피해자에게 몹쓸 짓을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사망했다면 지금 실종 상태. 실종 상태. 만약에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가정했을 때. 네네. 그러면 그 CCTV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 포착된 뭔가 증거라든지 남자에 대한 이 단서는 없었나요? 그 CCTV를 보면 그 남성이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거든요. 그 외관을 살펴보면 한 30, 40대 정도 남성으로 보이고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가졌던 그런 남성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현장에 가서 좀 지문을 채취하려고 했는데 이 시일이 좀 지나다 보니까 지문이 채취가 안 된 거예요. 정확한 그런 신원을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을 종합해서 고려를 해보면 이 지역 인근에 사는 남성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가진 젊은 남성의 가능성, 그리고 어떠한 그러니까 대담한 이 범행 행적을 봤을 때는 초범은 아니다.
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후에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이제 경찰은 일단 주변인들을 이제 혹시나 원한 관계가 있었나 좀 네. 살펴봤는데요. 가족들 말도 그렇고 주민들 말도 그렇고 어떠한 원한 관계를 조 씨가 평소에 특별히 가지진 않았다라고 하고 또 그 CCTV상의 그 남성의 모습을 주민들이나 가족들한테 보여줬는데 모르는 사람이다, 처음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제 주변에 인근 지역에 사는 우범자들도 한번 봤는데 용의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특정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대체 이 조 씨를 납치한 남성이 누구인지 궁금해지는데 그런데 이 실종이 있고 나서 몇 년 뒤에 정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뭐 지금 청주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연쇄살인을 일으킨 사건이 2010년에 발각이 됩니다. 그 이름이 안남기인데 사실 이 안남기 사건이 이제 드러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연쇄살인범이었고 지금 이 실종 사건이 2005년에 실종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안남기와 이 실종 사건이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안남기는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의 범죄 행각은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건지 이것 좀 알고 싶네요. 안남기 범행의 특징이 있었어요. 안남기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여성 승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금품도 빼앗고 성폭행도 하고 그런 사건, 그런 범행 행적을 보이는데요. 2010년에 안남기가 검거된 거는 우연하게 포착된 CCTV 화면으로 그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남기가 피해 여성 A씨의 시신을 대전에 있는 한 공장에다가 유기하는 모습이 우연찮게 CCTV에 네.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안남기의 그 긴 범행의 행적의 꼬리가 잡히게 됐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게 이 안남기가 A씨의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요. 태연하게 운전을 하면서 영업을 했다라는 점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네, 그럼 당시에 피해자는 누구였고 또 안남기에게 어떤 일을 당했나요? 네, 이 피해자가 사회초년생 25살 여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던 날도 2010년 3월 26일 저녁이었는데 친구들이랑 취업했다고 이제 축하 파티를 열고 술 한잔하고 이제 밤 늦게 11시경 이 안남기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을 한 겁니다. 탑승하자마자 이제 안남기가 흉기를 탁 들이대면서 위협을 하고 현금 고작 7,000원을 빼앗았어요. 7,000원을 빼앗고 나서 성폭행을 시도를 했는데 이 여자가 심하게 저항을 하니까 안남기가 이제 기절을 시키고 이 여성을 트렁크에 가둬서 이렇게 살해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트렁크에 싣고 손님들도 태우고 영업도 그대로 하고 이 이틀 동안 이 상태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를 하고 그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기간이 총 이틀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7,000원. 단돈 7,000원. 네. 어이가 없습니다. 안남기가 이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에 놀라운 일이 또 발견이 됐다. 그렇죠. 2010년 사건 전에 또 2009년에 사건도 안남기가 범행을 했는 사건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2009년 9월에 이제 무심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입니다. 40대 여성이 이제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살해를 당한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살해를 당하고 그다음에 현금 카드를 통해서 현금 인출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2004년에 다시 이제 성폭력 사건이 존재를 했는데 2004년에 성폭력 사건은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하고 이제 똑같은 관계에 똑같은 범죄 수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피해 여성에게 그 남성의 DNA 그러니까 채취가 여성 몸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맞는 DNA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안남기에 대한 DNA를 딱 확인하니까 2004년에 그 범한 범죄도 안남기가 한 범행이다.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청주의 살인의 추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앞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실종 사건, 조씨 실종 사건, 거기에 그 범인일 것 같은 그 남자, 그리고 지금 택시 연쇄 살인범 안남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씨 실종 사건을 좀 살펴보면 차량으로 뭔가 여성을 태웠던 것으로, 조 씨를 태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성폭행과 금품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그 범인의 특징이 좀 추려지고 30대 건장한 남성이었다. 대범하지만 뭔가 치밀하지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청주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것 같다라는 특징으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조 씨가 자연스럽게 차량에 탑승한 걸 봤을 때 진짜 길 가던 차량에서 타세요. 밤 늦었는데 이렇게 호위동승을 시켰거나 아니면 그 가해자가 택시기사였을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있는데요. 혹시 그날 이 조 씨를 태운 것이 안남기는 아닐지 저희가 그 공통점과 이런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다 자세히 두 사건의 공통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5년간의 공백기. 네, 먼저 이제 안남기의 범행 행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남기는 택시기사 경력 1년 차였던 2000년 8월에도 특수관광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역 생활 3년간 마치고 나와서 2003년 6월에 출소를 했는데요. 출소한 후에 다시 택시회사에 입사를 했고 이후에 운전대를 잡은 지 1년 4개월 만인 2004년 10월에 조천변 살인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무심천 살인사건을 저지른 안남기는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다시 2010년 1월에 승객을 감금해서 금품을 갈취한 뒤에 풀어주는 일이 있었고요. 또 고작 2달이 지난 시점인 2010년 3월에 또 한 번의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점점 그 범행을 저지르는 간격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네요. 보통 연쇄살인범들이 이제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에 파일럿이라 그러죠. 한번 딱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돼.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조금 더 범죄 MO라고 그러죠. 범죄 수법을 조금 바꾸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에 자기가 가능한 방법이 이루어지면 확정 평양이 생겨서 그게 계속 이렇게 전가되는 모습은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아까 2004년부터 변호사님 말씀 주신데 2009년까지 이 사이가 5년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짱짱짱짱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백기가 길다면 이 사이에 2005년에 있었던 이 조씨 실종 사건도 결국 안남기가 했는 게 아닌가라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공백이 기니까 분명히 뭔가 그 사이에 숨은 암수라 그러죠. 암수 범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간의 공백. 두 그리고 번째. 학생이세요? 직장인이세요? 이건 뭡니까? 네, 안남기가 이제 야밤에 택시 운전을 하면서 여성 승객이 딱 타면은 행선지를 여자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문을 딱 잠근 다음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유, 학생이세요? 직장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학생이에요? 라고 대답하면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요, 직장인이에요? 라고 하면 이 범행 패턴처럼 성폭행을 하고 살해를 하고 금품을 뺏고 이런 범행 패턴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안남기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나이대가 20대에서 40대로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금품을 소지한 부녀자들이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우리 조 씨 사건을 한번 돌아와 보면 조 씨도 야밤에 혼자 길에 서 있었죠. 그러네요. 그리고 금품을 가진 듯한 주부, 부녀자에 해당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안남기가 주로 타겟으로 삼았던 여성 승객의 특성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한테 현금을 빼앗고 또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인출하기 위해서 돈을 인출하고 이것도 굉장히 범행의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연쇄살인범들은 살인의 희열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좀 죄송스러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살인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시그너처를 남겨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했다라고 그 수사관들이 뭔가 좀 찾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 범죄 수법이 분명히 맞죠.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인출하는 과정. 그 인출하는 과정인데 3명의 피해자 다 돈이 인출되었는데 뭐 22만 원, 16만 원, 아까 7천 원 그렇게 인출되었고 지금 이 사건도 그 전날에 55만 원, 다음 날 4만 원, 59만 원이 인출되었다라는 모습을 살펴보면 분명히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한 거죠. 그리고 지리적인 연관성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남기의 경우에도 청주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조 씨가 실종됐던 그 버스 정류장의 위치도요. 정말 신기하게 2004년 안남기가 범행을 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장소로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불과 20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다는 게 또 하나의 의문점을 남깁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오싹합니다. 학생이세요? 직장인이세요? 마지막 보시면 키가 172cm. 예. 이렇게 추측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CCTV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CCTV 사진의 영상이 굉장히 어려워서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저희들이 이제 CCTV 포렌식이라 그래서 분석을 하면 옆에 있는 물체와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 각도를 생각하면 이렇게 대각선을 올리면 이 사람이 키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그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키를 확인하니까 168에서 174 정도가 되는데 이 안남기 172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CCTV에 나오는 사람이 다 동일인이고 조 씨의 그 실종 사건에서도 CCTV에 나온 사람이 동일하게 172 정도라면 사실 CCTV 상으로도 이게 조 씨가 안남기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조 씨가 실종 상태,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안남기가 범인일 것이라는 정황만 있는 거지 증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거고요. 실제 안남기도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 조 씨 실종 사건 관련해서 나는 아는 바가 없다. 내 행동 아니다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이 조 씨 실종 사건과 안남기 사건의 공통점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그러면 안남기가 아니라는 또 정확한 직접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두 사건이 굉장히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한번 유사점을 좀 보고 또 수사기관에서 한 번 더 재수사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이럴 땐 수사상 이렇게 하잖아요. 조 씨가 실종되던 그날 밤 그 시각에 안남기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네. 그거 맞춰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까 안남기가 직업이 택시 운전기사였잖아요. 그러면 그 택시가 그 지역을 운전했는지는 택시의 기록을 보면 남아있죠. 확인할 수 있는 오. 건데 네. 안남기가 운전했는 택시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네? 없어서 왜요? 그럼 안남기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옛날에는 도급 택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회사 택시인데 예. 그 회사 택시를 제가 뭐 한 달이면 한 달 그냥 빌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빌려가지고 일정 부분 그 회사에 줄 수 있는 돈을 주고 제가 24시간 운전하는 회사 택시를 개인 영업 택시와 유사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부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도급 택시는 부재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불법이 횡행했던 시절이고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사체를 트렁크에 싣고 다녔다라는 네. 거는 회사에 택시를 안 줘도 된다. 그렇죠. 라는 의미면 혹시 도급 택시 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장소에 택시 기록이 없다고 할지라도 과연 안남기가 반드시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또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안 그래도 아까 어떻게 회사 택시를 타고 그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했는데 이게 도급 택시라고 하면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그쵸. 수 있었겠다 생각 들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네. 아까 뭐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좀 이게 조심스러운 게 네. 저희들이 이제 이게 미제 사건을 들여다볼 때 한 사람의 피해자를 딱 정하고 그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혹시 이 사람이 아닌 정말 또 다른 진범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진범에게 시선이 안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종된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진다면 지금 안남기뿐만 아니라 혹시 그 당시에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범인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도 같이 좀 확대 네. 수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2010년에 안남기가 검거가 되면서 언론에서도 이 조씨 실종 사건과 연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수사를 하긴 했을 텐데. 그러니까 경찰도 언론에서는 이 두 사건의 유사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제 2010년에 안남기가 검거되면서는 검거와 동시에 이제 3건의 여죄가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면 3건의 미제 사건이 해결이 되는 어떻게 표현하면 쾌거인 거죠. 실적을 대단히 올린 거고 사실은 그 구속 기간 내에 이 많은 사건을 수사해야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이 5년간의 공백기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들여다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안남기가 검거 당시에 경찰에 진술한 바로도 2005년에 너 뭐 했어 하니까 네. 저 그때 대리운전 기사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검거 당시에 안남기의 말이니까 사실이겠지라고 받아들이고 조금 이 5년간의 공백이나 조씨 사건과의 유사성을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안남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무기수로 복역 중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이 안남기가 사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2심과 3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돼서 지금 무기수로 살아가고 있는데 2심 재판부가 이렇게 감형한 사유가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생활고 때문에 내가
내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이야기한 안남기의 말을 그대로 재판부는 사실로 받아들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무기수면 가석방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답답한 건데 무기수가 가석방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해요.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고 가석방을 한다면 이 사람의 나이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는 56세 정도에서 20세면 분명히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무참하게 한 3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1심의 판결이 또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이게 과연 계획성이 없다고 감경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아침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조 씨의 실종 사건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자, 사건 사고 24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계속 추워요. 어제보다 더 이제 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봄이 오나 계속 했는데 봄으로 가는 거 같아요. 오늘은 정말 춥습니다. 이 추위가 절정에 달할 거라고 하니까요. 옷차림 든든히 하시고 오늘은 보온할 수 있는 방한용품도 챙기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